네, 그럼 여러분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대 사회에 대한 어떤 역사 철학적인 진단으로서의 이 계몽의 변증법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어떤 그 이성과 어떤 지배의 동일성, 그리고 이제 계몽의 어떤 자기 파괴성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에 이어서 이제 이 오디세이아에 등장하는 이 오디세우스의 어떤 귀향 과정에서 그가 직접 겪었던 어떤 모험 얘기, 여기에서 어떤 그 이성의 이율 배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자기 보존이 자기 파괴 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러한 이성의 어떤 이율 배반, 어떤 자기 모순성, 그것이 계몽이나 지배나 이성이나 이런 것들이 안고 있는 문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 더 덧붙이자면 여러분, 여기서 지금 계몽의 변증법 그러면은요, 이 변증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보통 해겔 철학에 등장하는 정반 합으로서의 긍정의 변증법이 아닙니다. 이 아드르노가 주장하는 이 변증법은 부정의 변증법인데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어떤 종합이라든가 이런 게 등장하지 않고요. 계속해서 매개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성의 부정성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펴봤듯이 이성이 이율배반적으로 자기 파괴 하에서 자기 보존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균열이나 틈새가 있는 상태에서의 진행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해겔의 긍정변증법과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 좀 유념해 두시고, 이 폴리페무스 얘기는 제가 이제 하도 굉장히 재미난 얘기고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어떤 교양이나 상식 면에서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할 얘기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우선 여러분 이 오디세우스가 이제 여러 모험을 합니다. 트로이아 전쟁을 끝내고, 승리로 끝내고 고향 이타케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그 과정이 그렇게 순탄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바람도 불고 막 이래가지고 엉뚱한 곳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사실은 뭐 이들이 이 고대 그리스인들의 어떤 그 해양 민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이제 그 무역을 하면서 겪었던 그 재미난 이제 에피소드들을 갖다가 굉장히 동화적으로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보면은 뭐 이러한 어떤 그 서사시에 등장하는 이런 신화적인 내용들을 어떤 SF 장르에서 굉장히 이게 채용한 이렇게 뭐 가져다가 이제 이렇게 발굴해내고 이러는 것들을 또 알 수가 있는데요. 뭐 흥미로운 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기 이제 그 모험 과정에서 이 오디세우스와 이제 그의 일행들이 뭐 여러 모험을 겪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보통 이제 퀴클롭스들이 사는 곳인데, 이 퀴클롭스라고 하는 뜻은 둥근 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외눈박이 거인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양치기들이고요. 그리고 이들은 이제 그 식인 풍습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특히 이러한 어떤 퀴클롭스들은 다 법도 없고 각자 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오디세우스가 이제 소위 손님 접대를 이들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가지고요. 이 오디세우스가 자신의 이제 부하 12명을 데리고 한마디로 이제 이 지역을 이제 탐사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소위 여기 이 폴리페무스라고 하는데, 이 폴리페무스는 유명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 뭐냐면 이 포세이돈의 아들입니다. 폴리페무스가. 그래서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이 오디세우스가 고향에 돌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굉장히 다양한 모험들을 더 전해 들을 수가 있긴 합니다만, 이 폴리페무스의 어떤 동굴로 갑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뭐 치즈도 있고 뭐 거기에 염소도 있고 양도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이 이방인들을, 손님들 접대를 어떻게 하는지 보겠다 그랬는데 왔어요.
그러더니 이제 양들을 다 집어넣고 그리고서 큰 문돌로 문을 막습니다. 동굴문을. 그리고서 이제 이들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들을 발견하자 뭐 이들에게 이제 오디세우스가 이제 뭐 나는 이제 당신이 어떻게 손님 접대를 하는지 뭐 접대 선물이 없느냐 뭐 이런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냥 뭐 다짜고짜 그 부하 둘을 그냥 바닥에 패대기를 쳐가지고서 의적의적 저녁 식사로 먹은 거죠. 이때에 아주 유명한 말이 있는데 이 굉장히 유명한 말이거든요. 뭐 참아라 내 심장이요 이러면서 이 오디세우스가 그때 이 사람이 두려움을 느낀 게 아니라 분노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칼로 이 횡격막을 그어서 죽여버릴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참았습니다. 왜 참았을까요, 여러분? 예. 이게 굉장히 그 참을성이 많은 고귀한 오디세우스라고, 예, 거기에 이제 항상 이렇게 이렇게 붙거든요. 따라 붙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공식구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런데 왜 그러냐면은 만일에 여기서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 거인을. 문도를 열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엄청난 거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참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굉장히 이성적인 판단으로 자신의 어떤 그 분노 감정을 눌렀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참고 그 이튿날 일어나 보니까 이제 그 양들을 데리고 나가고 또 문돌로 막아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남아서 이제 그 일을 꾸밉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올리브 나무가 있었는데 그걸 좀 잘라가지고 끝을 뾰족하게 만들죠. 그리고서 이제 제비를 뽑아가지고 같이 그 외눈박이 그 거인의 눈을 찌를 그 멤버들을 차출하는 거죠. 그래가지고서 이제 5명이 뽑혔고 본인하고 그리고서 이제 그 저녁 때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왔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또 아침에도 물론 잡아먹었습니다. 2사람을. 그리고 이제 저녁 때 이제 왔는데, 저녁에 와가지고서 이제 또, 2사람을 이제 또 패대기 쳐서 그렇게 해서 이제 먹은 거죠. 그때에 오디세우스가 앞에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키코네스족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들을 공격했다가 이 트로이아하고 서로 이제 그 친선 관계에 있었던 나라여가지고서, 그것 때문에 이제 공격을 한 거거든요. 그때 이제 그 아폴론의 사제인 마론이라는 사람이 준 아주 엄청난 포도주가 있어요. 그 포도주를 좀 담아가지고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포도주를 주지요. 이거하고 같이 한번 마셔보라고. 그래서 이제 3번을 주거든요. 근데 이제 굉장히 어리석게도 이 폴리페무스가 그거를 이제 받아 마십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취했죠. 이런 술은 이제 처음이다. 그래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접대 선물 없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나한테 이렇게 맛있는 술을 줬으니까 너를 가장 나중에 잡아먹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이건 뭐 접대가 아니죠. 아주 엄청난 모욕인데 그래서 이제 잠이 들었습니다. 뭐 너무 술을 많이 마셔서 그런지 뭐 다 개워내고 그랬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양 똥에다가 이렇게 묻어뒀던 그 끝이 뾰족한 올리브 나무를 가져다가 불에다가 달궈가지고 5명이 이제 달려들어가지고서 이제 눈을 갖다가 아주 태워버린 거죠. 난리가 여기서 제가 하나 진짜 중요한 걸 빼먹었네요. 얘기하다가. 근데 그때 그 전에 이제 술을 주고 그랬을 때 이제 이름이 뭐냐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제 이 오디세우스가 자기 이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엄청난 꾀인데요. 자기는 우티스다 그럽니다. 제가 여기다도 써놨지만 여러분 이 우티스는 무슨 뜻이냐 그러면 노바디예요. 번역에서는 보통 이제 뭐 무인이라는 번역을 우리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좀 해놨었는데 이게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아니다 라고 하는 이름이죠. 이건 대단히 엄청난 꾀입니다. 이름이지만 사실은 사물하고 일치가 안 되죠. 예, 아무도 아닌 게 돼버린 거예요. 뭐 아버지도 어머니도 자기를 다 그렇게 불렀다라고 아주 엄청나게 거짓말을 하는 거죠. 나중에 이제 상당히 이게 이제 모면하게 되게 해주는데 결국 그러고 나서 하여튼 너를 뭐 마지막에 잡아먹겠다 뭐 하고서는 이제 잠이 들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눈을 갖다가 아예 그냥 태워버린 거죠. 난리가 난 겁니다. 막 소리를 지르면서 뭐 막 그러니까
다 따로 산다고 그랬잖아요. 이 키클럽스들이 이제 난리가 와서 온 거예요. 이제 문 밖에. 그래가지고서 무슨 일이냐. 뭐 누가 그랬냐라고 가해자를 특정하라고 얘기했더니 뭐라 그러냐면 우티스가 그랬다 그러니까 뭐? 아무도 아니라고 안 그랬다고? 그러면 뭐 혼자 그런 거고 제우스가 그런가 보네. 그러면 어쩔 수 없겠다. 그리고 다들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굉장히 모면하게 돼요. 결국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들을 잡으려고 했지만 눈이 보이진 않잖아요. 이 사람들은 양의 이 배 쪽에 매달려 가지고 다들 빠져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 배로 돌아가서 이제 떠나는 과정에서 이 오디세우스가 굉장히 만용을 부리죠. 그러면서 이제 이 폴리페무스에게 너 내 이름이 뭔 줄 아냐? 내 이름은 라에르테스의 아들 오디세우스다라고 자기 이름을 이제 정확하게 밝히죠. 그래서 이제 거기다 대고 이 폴리페무스가 포세이돈에게, 자기 아버지에게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아주고 아주 고생하다가 돌아가게 해달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해서 이제 그 계속해서 이제 다른 모험도 또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얘기가 상당히 재밌기도 하지만 좀 깁니다, 이게. 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얘기하려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지금 우티스, 노바디잖아요. 예, 아무도 아닌. 사실, 오디세우스는요, 이 과정에서 사실 이 세상에서 잊혀진 사람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예. 지금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고 계속, 모험 속에 있었고, 자기의 처지를 정말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으면서 동시에 아주 기발한 꾀예요. 아주 인기응변에 능한 사람이었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그 어려운 상황들을 이제 결국 살아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 아도르노하고 이 호르크하이머가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어떤 그 서양 문명의 아주 그 기본적인 텍스트고 알레고리다. 그래가지고 이걸 봐라 이거죠. 어떻게 자기 보존을 했습니까? 결국 자기를 부정함으로써 했잖아요. 우티스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부정하에서 자기 보존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성의 이율배반을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읽어내는 겁니다. 아주 나름 설득력 있는 그러한 하나의 해석인 거죠. 이뿐만이 아니고 여기서 그치진 않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로토파고이족이라고 그래가지고 로토스를 먹는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 얘기도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가 보통 커피 전문점이나 이런 데 가면 로투스라고 있어요. 그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이걸 아시면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게 이름이 이렇구나라는 거를 좀 아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세이렌 또는 세이레네스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결국은 이제 이 세이렌의 이 노래를 들으면 결국은 이제 죽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노래를 만끽하면서도 죽지 않을 수 있는 방법으로 채택했던 게, 자기의 부하들은 전부 이제 귀를 밀랍으로 막는 거고, 본인은 이제 돛대에 묶여가지고 풀어달라고 하면은 더 묶으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세이레네스, 이 세이렌 자매의 이 노래를 이제 전부 이제 들으면서 거기를 통과했죠. 그 후에 얘기는 나오지 않지만 아마도 이제 세이레네스가 그런 유혹에 실패했기 때문에 뭐 죽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만, 결국은 돛대에 묶여야만 자기 보존이 가능한, 그렇지 않았다 그러면 죽었겠죠. 예.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세이레네스 이야기를 통해서도 이 폴리페무스와 우티스의 이야기 마찬가지로 자기 부정 하에서 자기 보존이 가능하더라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패턴을 우리가 이제 찾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로 여러분하고 얘기를 좀 하도록 하고요. 예. 이건 여러분들이 관련된 어떤 진짜 호메르스의 오디세이아의 그 해당 부분을 뭐 한번 읽어보셔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두 번째로 좀 넘어와서 이 문화산업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문화산업은 결국 대중기만입니다. 이게 대중문화와 문화산업인데, 여러분 지금 문화산업은요, 이 1980년대에 유엔에서 얘기한 문화산업만 해도요, 라디오니 TV니
그 외에 영상, 출판, 신문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뭐 넷플릭스라든가 왓챠라든가 뭐 그러한 어떤 구독 경제가 또 장난이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문화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일일이 손으로 이게 망라하기에도 상당히 한 수십 가지는 될 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 문화산업에 대해서 이미 이러한 이제 글들을 통해 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결국은 이 대중들의 의식은 물론이고 그 무의식적인 충동까지도 조작하고 통제하고 관리하고 있는지, 그러한 문화산업의 실체를 드러냈던 글이 여기에 이렇게 부록으로 들어있거든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계몽의 번진법이라는 책을 보시면 독특한 특징을 하나 보실 수가 있는데, 부제가 철학적 단상이에요. 프래그먼트라 그래가지고 그냥 철학적 단편들이라는 거죠. 왜 이런 식으로 조각조각 짧진 않지만 이런 여러 글들을 이렇게 쪼개놨을까?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 아도르노가 워낙 이러한 어떤 전체주의, 이런 파시즘에 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런 전체주의적 체계에 대해서 이 사람은 반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책 구성 자체도 이런 식으로 단편으로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도 좀 그 책의 구성도 좀 같이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 자, 그렇다면 이 문화산업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특히 우리가 이 마르크스의 어떤 이데올로기 비판을 좀 들여다 봐야 되는데, 계몽은 어떻게 이데올로기로 퇴보했는가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알티세르의 뭐 이데올로기 비판도 있지만, 일단 여기에서 말하는 이데올로기는 마르크스의 어떤 허유 의식으로서의 이데올로기인데, 여기는 여러분 이 이데올로기는 뭐냐면 한마디로 이데올로기의 총합이 문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문화산업에서 얘기하는 문화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 산업이 후기 자본주의가, 즉 이 후기 산업사회가 문화를 상품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이데올로기의 그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데올로기는 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독백입니다. 일방적이죠. 그 특징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고, 뭐 대표적인 거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뭐 영화든 라디오든 이런 많은 것들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여기에다 여러분한테 해드린 것들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제 3번에 보면 오늘날 문화산업의 모든 현관에 걸려있는 폐허이자 현대의 공허한 이데올로기로서 농담을 허용하지 않는 진지성을 가진 폐허가 무엇인지 뭐 한번 살펴보는 건데요. 이것은 뭐냐면은 그 모두를 돌봐라라고 하는 거죠. 이 문화산업에서는 어느 누구도 어떤 배제하거나 어느 누구도 제외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어떤 사람이든, 인종이 뭐든 학식이 있든 없든 모든 사람들을 다 돌봐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사람을 돌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이게 공허한 이데올로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문화생활 한다 그러면 보통 이제는 이제 좀 편하게 갈 수가 있어졌지만, 전에 비해서 우리가 이제 영화관에 간다 그랬을 때 뭐 특별한 사람만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언제든지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모든 사람을 돌봐라라고 하는 것이 이 문화산업의 이데올로기다. 그리고 네 번째로 가보면 이 문화산업이 왜 대중기만으로서의 계몽인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3중 지배가 있다고 그랬죠. 외적 자연에 대한 지배가 있고, 사회적 지배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 내적 자연에 대한 지배가 있다고 그랬죠. 이게 3중 지배인데, 지배라는 측면에서는 다 같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문화산업의 위치가 확고해지면 확고해질수록 문화산업은 소비자의 욕구를 더욱더 능란하게 다룰 수 있게 된다. 문화산업은 소비자의 욕구를 만들어내고 조종하고 교육시키며 심지어는 재미를 몰수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문화산업 해당 부분을 읽어보시면은요, 이걸 이렇게 뭐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정리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굉장히 어떤 통찰을 줄 수 있는, 또는 이렇게 맞어라고 뭐 무릎을 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설명을 이런 식의 내용을 가져다가 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거든요. 직접 읽어보면은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많이 찾을 수가 있죠. 즉 뭐냐면 결국은 내적 자연이라고 하는 거, 인간의 충동 아니겠습니까? 그것조차 어떻게 하느냐? 인간의 무의식을 사실은 이렇게 지배하고 조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이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떤 문화산업이 이미 이 시대보다 훨씬 더 고도화된 그런 자본주의 사회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겪는 것들은 뭐 놀랍죠. 이 30초의 예술이라는 광고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이 문화산업의 어떤 불로장생약을 여기서 이제 광고라고 그러거든요. 끊임없이 욕망을 부채질하는 것이죠. 없던 것도 생긴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 그러면 욕망의 집어등 이론이라고 할까요? 불 켜진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 사라고 그렇게 유혹하지 않습니까? 뭐 들어가 봐야 될 것 같고, 이것도 사야 될 것 같고, 이것도 한번 먹어보아야 될 것 같고, 그 불빛들만 보면은 오징어처럼 결국은 이제 낚이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한 사고 자체를 할 수 없도록 사고가 불가능하게 만드는 이러한 문화산업의 이 촘촘한 그물들을 과연 이렇게 빠져나갈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문화산업에 대해서 거리두기를 하고, 특히 이제 사유적인 거리두기가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메커니즘을 우리가 잘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내적 자연에 대한 지배, 그래서 대중 기만으로서의 계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계몽의 목적이라는 게 결국 지배니까. 자, 그 다음에 뭐 생각해보기 쪽으로 가보면 여러분 굉장히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제가 여러분께도 뭐 예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뭐 우리는 뭐 삼성이 망하면 대한민국은 망한다,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특히 이거 보세요. 이데올로기가 만들어내는 가상은 실제로 먹여 살리는 주체인 노동자들이 거꾸로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경영자들에 의해 부양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잘 들여다보십시오. 지금 팬데믹 이후에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그 노동자들이, 그러니까 일터를 떠났던 노동자들이 돌아오질 않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이제 거의 강제적으로 쉬게 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서 들여다봤더니 정말 노예처럼 산 거를 깨달은 거죠. 그래서 더 이상 그 직장으로 돌아가고 싶진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공부를 한다든가, 다시 무슨 기술을 배운다든가, 그래서 취업을 미루는 경우들. 아무래도 이렇게 사는 거는 그동안에는 어땠습니까? 정말 생각 자체를 못하고 하루하루를 그냥 쳇바퀴 돌듯이 살았는데, 멈춰서 사유할 시간이 생기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사는 거는 결국 미래가 없다. 그래서 돌아가지 않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구직난에 시달리고 있고, 최저임금 이상을 줘도 사람 구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당연한 거죠, 이런 게요. 사실 좀 극단적인 얘기일 수는 있는데 아주 허무맹랑한 소리는 아니라는 거. 안토니오 네그리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 자본가에게 저항할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 그건 뭐냐 그러면은 노동 거부예요. 근데 우리 그 다음에 드러나는 게 있죠. 뭐냐면 그럼 뭘 먹고 살아? 그게 문제죠. 하지만 노동을 거부했을 때
자본가들에게 굉장히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만큼 우리가 동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버틸지는 각자 다르겠지만 네그리의 얘기는 또 어찌됐든 그럴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한테 게을러서 그렇다. 전혀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느 동네에 사시든지 그 첫 버스를 한번 타보십시오. 그분들 항상 타십니다. 그 시간에 앉는 자리도 다 정해져 있고, 그분들 한 분이 안 나오시면은 며칠 뒤에 만났을 때 왜 그때 안 보였냐고 얘기하면 좀 아팠다고 얘기하시고 그래요. 그분들이 게을러서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사시죠.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이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데올로기는 우리의 눈을 그렇게 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뭔가 굉장히 잘못된 편견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를 좀 알 필요가 있겠죠. 자, 그리고 시간 관계상 제가 이제 할 얘기는 많이 있지만, 우리 그 수업 안내문으로 여러분 가보시면 거기에 이제 문화산업의 획일성, 이런 표현들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새로울 게 없어요. 다 그냥 새로운 척 하는 거지, 모든 게 획일적이고 변화가 없고 그냥 변화 없는 반복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러분 여가 시간도 어떻습니까? 완전히 여가도 소비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가가 끝나면 또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소비로서의 여가 시간이고, 모든 이데올로기는 뭐냐? 돈벌이. 돈이 되냐 안 되냐라고 하는 게, 그건 모든 문화산업, 예술도 음악도 미술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무슨 옥션이니 뭐니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을 수 없어 이 선전, 이 광고, 이게 뭐냐면은 그냥 이 괴벨스의 어떤 선전 방식인데, 누군가가 참을 수 없어라고 그렇게 라디오 방송에서 얘기를 하면은 그 이튿날 보면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이구동성으로 참을 수 없어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도 보면 유행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사용하는 용어들이 있고요. 일사불란하게 그 용어들로 다 갈아타고 그 옷들로 갈아입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산업화된 이런 문화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개인은 개인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독특하고 나는 유일무이해라고 얘기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조차도 다 계획된 것이고, 그래서 사이비 개성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그럼 대안은 없냐? 굉장히 암담한 거죠. 이제 어떤 우리의 소위 의식까지도 사물화되고 물화돼 버립니다. 소외를 겪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다가 개인은 완전히 몰락돼 버리죠. 사이비 개성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어떤 대중 기만이라고 하는 이런 체계적인 문화산업의 시대에서는 정말 이거 빠져나올 방법이 없느냐. 이런 정도로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뭐냐면은 인간들 간의 어떤 비지배적 관계를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게 지배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결국.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자연에 대해서도 그러한 비지배적인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벌어지고 있는 어떤 기후변화, 기후위기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인데, 항상 자연을 얼마든지 우리가 이제 이용하고 어떤 조작하는 그러한 대상으로만 봤는데, 결국 그것이 인류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냐면 엄청난 재앙을 가져다 주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 이제 미래 세대의 미래가 절멸될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는 이러한 어떤 지배적 관계를 지향하는, 그래서 비지배적 관계에 대해서 이 패러다임 그쪽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정도로 우리가 이제 대안에 대한 제시를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암울하고 비극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예 길이 없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전환을 통해서
길이 좀 제시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